상담연구방법론 출제 토픽 22번째입니다. 근거이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질적 연구 방법론을 하고 있죠. 첫 번째 만나신 게 이제 현상학적 연구고 두 번째 만나신 게 이제 근거이론입니다. 포인트 편에서는 근거이론의 출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고요. 노트 편에서는 이 추코딩의 분석 틀로 활용되는 패러다임 모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퀴즈 문제 59, 60, 61번 이렇게 세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이론입니다. 자, 근거이론을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 이제 느낌이 잘 안 오잖아요. 근거이론? 이게 뭐야 도대체? 그래서 조금 풀고 가죠. 가볍게 아주. 이 그라운드라는 게 있는데요. 영어로. 그라운드나 땅이잖아요. 땅. 이 땅이 상징하는 게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근거이론은 뭐냐면 현장에서 얻은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얻은 데이터에 근거한 이론이다. 그 이론을 만드는 방법이다. 여기까지 가면 돼요. 여러분 근거이론은 질적 연구 방법론입니다. 방법론입니다. 이걸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방법론입니까? 라고 물으면 현장에서 얻은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론을 만드는 생성하는 방법론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출발해보죠. 학문적 배경, 철학적 기반이 뭡니까?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이게 이제 현장과 직결됩니다. 현장. 이 현장이란 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사회학이라는 분야를 설명을 해야 돼요. 사회학이 19세기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오거스트 꽁트 이후에 프랑스 혁명 끝나고 사회학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두됐을 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뭐냐면 사회가 뭐냐라는 거야. 사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도 제가 사회가 어디 있어요? 보여줘 이러면 보여줄 수 있나요? 보여줄 수 없죠.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단어란 말이에요. 어떤 학문이 있으려면 연구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사회학은 사회란 말이에요. 그럼 사회가 있냐? 이 질문부터 통과를 해야 된다고. 당연히 사회 실제로는 사회가 있다죠. 객관적으로 사회는 있습니다. 그럼 그림을 그리면 뭐냐면 사회가 여기 있고요. 개인이 여기 있는 거야. 외재성이라고 그래요. 개인 밖에 있으면서 개인한테 영향을 줘요. 이게 구속성인데 그런 사회, 이걸 연구하겠다. 그걸 이제 에밀 두르겐 같은 사람은 사회적 사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뭔데? 라고 얘기하면 법, 뭐 관습, 종교, 뭐 블라블라블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거시적이죠. 큰 거야. 이런 것들이 개인 밖에 있으면서 개인한테 영향을 준다. 이걸 이제 듀르겐은 사회적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 되는 거야. 사회학자들은 당연히 이런 실제로를 옹호하겠죠. 한편에는 명목론이 있어요. 이름뿐이다. 사회는 없어. 그냥 이름을 붙인 거야. 추상적으로. 실제로 있는 건 뭐냐? 개인이야. 개인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회를 연구한다라는 건 곧 뭐를 연구하는 거야? 개인을 연구하는 거야. 그럼 개인을 연구한다라는 건 심리를 연구한다라는 거잖아요. 개인의 마음. 왜 그런 행동을 하셨어요? 그 마음을 이해해야 돼. 그러면 심리학이라는 학문 분야의 아류 학문으로 사회학이 떨어지죠.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명목론을 채택할 수가 없는 거야. 실제로를 채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문제가 뭐가 있냐면 개인은 일반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받는 존재야. 개인이 주체가 안 돼. 개인이 사회한테 영향을 주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한 국가의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거지만 그 대통령의 역할은 개인적인 역할이란 말이에요. 누구냐에 따라 사회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영향을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설명을 잘 못하거든. 자, 그래서 나온 게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다. 즉 개인과 사회가 상호작용한다 이런 얘기인데 엄밀하게는 이 개인과 개인이 의미를 주고받는다. 상호작용. 근데 상징이라는 말은 뭐냐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로 상호작용하잖아요. 이 언어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거란 말이에요. 표정, 몸짓, 행동, 지위 등등등등등.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해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얘기하는 이 사회라는 건 미시적입니다. 굉장히 작은 거야.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어요? 인사.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인사를 합니다. 말을 하고 안녕하세요. 표정 짓고 몸짓하고 지위 선생님일 때와 친구일 때 다르죠. 인사법이. 또 하나 뭐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화폐.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에 갔더니 조개가 화폐로는 의미죠. 약속을 한 거예요.
조개가 그렇게 교환이 돼. 어떤 데서는 뭐 다른 것들, 뭐 돌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화폐로 기능을 하더라.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는 고정돼 있는 거대한 이런 것들이 아니고 아주 작으면서 가변적인 미시적인 이런 것들, 인사, 개인과 개인이 하는 것, 그러면 그런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개인과 개인, 그런 작은 행위 속에서 그런 거를 이해하려면 얘네들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죠? 마치 그 문화기술지 연구에서 그 부족 사회로 들어가듯이 여기로 들어가서 아,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왜 조개를 줬는데 왜 집을 주지? 왜 배를 주지? 왜 칼을 주지? 그럼 그 현장에 들어가 봐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 현장이라는 말이에요. 현장. 거기에서 이제 의미를 찾아내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근거 이론의 배경이 됐는지 느낌이 오고요. 그러니까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이해했죠. 그럼 근거 이론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죠. 제가 왜 가장 먼저 현장이라는 말을 썼는지도 약간은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험에 또 나오는 게 누가 이 근거 이론을 만들었어? 1960년대에 만든 건데요. 이게 이제 글라서라고 이제 시험에 또 이렇게 나온 적도 있는데 엄밀하게 요거를 번역을 하면 글레이저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스 발음 아니고 글레이저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니 글레이저란 사람하고 안셀름 스트라우스 이 두 사람이 60년대에 근거 이론이라는 방법론을 최초로 개발한 거야. 근데 중간에 이 글레이저하고 스트라우스가 여기 방법론을 두고 이제 그 견해차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견해차가 있어서 빠빠이해요. 헤어지고 이 스트라우스의 제자였던 코빈과 스트라우스가 이 근거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뭐 개방 코딩 이런 말을 만날 건데요. 뭐 추코딩 이런 말도 쓰고 선택 코딩. 여러분 여기서 메모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동으로 할 거니까. 이런 것들을 얘네들이 다 정교한 거예요. 자, 이제 목적이 뭡니까?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근거로 이론을 개발하는 거야. 만드는 겁니다. 이런 거를 귀납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장 중요하고 귀납이죠. 귀납이 어떤 겁니까? 구체적인 하나하나. 그죠? 우리가 먼저 만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A가 죽었다. X는 죽었다는 의미예요. B도 죽었다. C도 죽었다. 하나하나 구체적인 걸 관찰하고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셋의 공통점을 유추해 보는 거죠. 사람인 거예요. 셋 다. 그럼 우리가 사람은 죽는다라는 아주 간단한 결론을 얻을 수 있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수집된 자료를 이런 걸 귀납적인 거죠. 귀납적. 이걸 토대로 사람은 죽는다라는 이론을 만든다. 이 이론을 substantive theory라고 한다. 실체 이론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는 실질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실체 이론. 그러니까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돼요. 근거 이론은 여기 제가 적어놨어요. 이거 미리 정리해 봅니다. 근거 이론은 방법론입니다. 방법론.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론을 현장에서 얻은 데이터를 근거로 실체 이론을 만드는 방법론, 요리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체 이론은 뭡니까? 근거 이론이라는 방법론을 적용해서 나온 결과물, 즉 요리법으로 만들어진 구체적 요리라는 거예요. 이 둘의 관계를 아시겠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 실체 이론이라는 건 이 근거 이론이라는 방법론에 근거해서 방법론을 가지고 만든 이론이죠. 이거는 어떤 현상에 한정된 이론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기암 환자의 죽음 수용 과정. 이거 완전히 현장이잖아요. 여기에 가서 이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면담하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간호사의 번아웃 경험, 소진 경험 이런 겁니다. 그런 걸 토대로 귀납적이죠. 현장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 말들을 들어보고 다 분석해갖고 요 말기암 환자의 죽음 수용 과정에 관한 한정된 이론을 만든 게 실체 이론이다. 요게 이제 1차적인 목표고 어떻게 보면 핵심 목표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 느낌이 오시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연구 주제가 만약에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이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마음을 회복하는가 이거였다면 맨 먼저 방법론입니다. 근거 이론이죠. 그래서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피해 청소년을 심층 면담하는 거예요. 대화를 나눴습니다. 코딩 및 분석한다. 그러면 피해 청소년이 만약에 5명이라 그러면 5명들이 여러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말들을 코딩한다라는 건 질적 연구에서 코딩은 양적 연구는 수치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양적 연구의 코딩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보복 두려움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그러면 피해 청소년이 말한 그 여러 말들 중에 보복 두려움이라는 주제에 묶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한 10마디가 들어가고요. 또 상담사와 라포 형성에 관련된 말이다. 그럼 그걸 여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비교 분석해서 그래서 실체 이론이라는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모형 이렇게 하죠. 그러나 실체 이론은 어떤 특수한 한정된 상황에 적용되는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폭력 피해 청소년의 상담을 통한 여기에 한정된 그러한 모형이 이제 이론이다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그 이론, 요 모형의 핵심 과정은 이렇다. 뭐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연구돼서 나온다. 여러분 지금 근거 이론에 근거해서 실체 이론이라는 걸 어떻게 생성하는지를 한눈에 딱 보신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핵심입니다. 이 느낌만 가지고 있으면 뭐 금방 되는 거죠. 여기 코딩 단계에서 우리가 3가지 단계를 이제 또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근거 이론은 귀납적인 거죠. 질적 연구입니다. 이거는 기법입니다. 방법. 그래서 우리가 개방 코딩, 추 코딩, 선택 코딩이라는 이 3단계의 방법을 여기서 코딩을 할 거예요. 또 실체 이론이라는 건 이 근거 이론의 방법에 의해서 나온 특정 영역에 한정된 이론이죠. 모형이죠. 근데 여러분 형식 이론이라는 것도 있어. 이거는 실체 이론을 조금 더 추상화하고 조금 더가 아니죠. 사실은 석박사학위에서 나온 이론은 다 실체 이론입니다. 근거 이론의 연구 방법론을 썼다고 치면 실체 이론이 뭐 거의 99.99%죠. 형식 이론이 나오려면 다양한 실체 이론이 있어야 되고 그 실체 이론이 이제 하나로 이렇게 묶여서 형식 이론까지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연구의 주요 특징은 가볍게 갑니다. 무슨 단어 나왔어요? 귀납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귀납이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건 현장, 이 자료에 기초했다. 뭐 아무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 이론에서 나온 건 연역이잖아요. 기존 이론에 있고 거기에서 출발을 하면 연역법인데 기존 학설 이런 거 아니고 상담 현장에서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출발점으로 잡아서 이때 이론이라는 건 실체 이론까지 가는 거겠죠. 귀납적인 아주 강력한 특징이 하나 있고요. 2번째입니다. 지속적 비교예요. 지속적 비교. 무슨 얘기냐면 이 예를 제가 적어놨는데 AI가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BI가 또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계속 대조한다라는 거예요. AI가 한 거, BI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속적으로 비교해서 하나로 묶는다. 일종의 코딩 같은 건데요. 통제적 권위자에 대한 회피. 얘네들의 말을 이렇게 묶고 또 말했어? 그럼 다른 쪽으로 또 묶고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 자료 수집과 분석을 병행합니다. 수집하면서 동시에 분석하는 거야. 말을 듣고 따져보는 거야. 분석하고 새로운 자료와 기존 개념들을 끊임없이 대조하고 비교하고 분석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들은 이 근거 이론을 할 때는 여러분 느낌은 잘 안 오는데 지속적 비교, 대조, 분석 이런 말이 있어야 돼요. 3번째는 이론적 표집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 뭔 말이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이제 확률적 표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무작위 뽑기 하는 겁니다. 무작위 뽑기. 여기 이론적 표집이라는 말은 어떤 느낌이 되냐면 의도적 선택이라는 말이에요. 새롭게 나타난 개념을 정교하기 위해 다음 참여자나 자료원을 의도적으로, 제일 중요한 말은 의도적으로 뽑는다. 즉 무작위로 뽑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률적 표집이 아니고
이론적 표집. 그럼 왜 이론적 표집이라고 합니까? 내가 이론을 만들고 있잖아요. 근거 이론, 실체 이론. 내가 이론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샘플을 내가 의도적으로 골라서 인터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상담 중 부모와의 갈등이 주요 요인으로 떠올랐다면 다음 인터뷰 대상으로는 학업 성적 스트레스가 있는 아이가 아니라 이게 이제 학업 성적 스트레스의 원인이 부모와의 갈등이었다라고 하면 부모와의 관계가 심각하게 비틀은 청소년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인터뷰한다라는 거야. 내 이론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표본을 의도적으로 내가 찾아간다. 의도적으로 선택한다. 내 이론의 빈 곳을 채워줄 사람을 골라서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무작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 느낌이 여기에는 있다라는 거고요. 이론 만들기 표집이다. 두 번째가 자료의 포화입니다. saturation인데 새로운 자료를 수집해도 더 이상 새로운 개념 내지는 카테고리가 나타나지 않는 이론적 포화 상태가 이를 때까지 이게 이제 이론적 포화예요. 역시 이 이론의 느낌은 아시겠죠? 내 이론을 만드는데 더 이상 새로운 인터뷰 내용은 없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수집 안 해. 인터뷰 안 해. 이런 얘기예요. 새로운 내용이 안 나올 때까지 자료를 수집한다는 이거예요. 15번째 게임 중독 청소년을 인터뷰했더니 이전에 나온 내용들이 다 나왔어. 새로운 건 전혀 안 나와. 이제 그만 인터뷰. 내 이론으로 충분해. 이론적으로 내 이론으로만 봤을 때는 이미 포화 상태에 왔네. 그래서 이론적 포화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럼 몇 가지가 있었죠. 귀납이란 말, 지속적 비교 분석 대조를 한다라는 말, 자, 이론적으로 표집을 하고요. 이론적으로 포화가 된다. 자, 이런 말들을 써야 됩니다. 다섯 번째가 그 이론을 만들었잖아요. 그거의 퀄리티를 평가하는 기준이 네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적합성입니다. 실제 현상과 잘 일치하는가? 게임 중독 청소년 진술과 행동이 이론이 일치하는가? 그 이론에서 만들어진 게 실제와 적합하냐? 그럼 좋은 이론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연구 대상자나 관련 분야 사람이 이론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래서 내담자 부모가 이 이론을 잘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러면 좋은 이론이라는 거예요. 일반성입니다. generality. 이론이 다양한 사항 포괄할 수 있는가? A 중학교뿐 아니라 B 고등학교 아이한테도 이 이론이 적용이 돼? 일반성이라는 거예요. 좋은 이론이죠. 통제라는 건 컨트롤할 수 있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이 제시하는 조건, 이게 이제 환경인데 이 조건이 실제 변화를 만들 수 있는가? 이론대로 환경을 바꿔주니, 조건을 바꿔주니 아이의 행동 변화가 실제로 나타났더라. 이론대로 해줬더니 행동 변화가 실제로 일어났더라. 행동을 컨트롤했다라는 거잖아요. 이론이. 그러면 그런 이론은 좋은 이론이다. 이 네 가지가 이론의 퀄리티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자, 세 번째로 넘어왔는데요. 이제 자료 분석 과정이죠. 앞에서 만나셨지만 근거 이론이란 방법론 1단계고요. 연구 주제가 먼저 있어야 되겠지만 그리고 근거 이론에 의해서 실체 이론이 나오는 게 두 번째잖아요. 그럴 때 그 방법론의 핵심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코빈하고 스트라우스가 만든 게 코딩 절차잖아요. 그게 개방 코딩, 추 코딩, 선택 코딩이라는 건데 먼저 출발하기 전에 여기 코딩이라는 말이 이제 질적 연구에서는 이 코딩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름표 이런 느낌으로 쉽게 가자고요. 이름표를 붙이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질적 연구는 인터뷰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철수하고 영희가 10마디를 했어. 그럼 철수의 2마디와 영희의 2마디를 이렇게 묶으면 요런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이런 게 코딩이에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뭐 숫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픈 코딩. 제일 먼저 하는 게 오픈 코딩인데 개방 코딩인데 일종의 범주화를 하는 겁니다. 자, 자료 데이터죠. 현상의 개념을 밝히고 속성을 파악하여 범주 묶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세 가지를 하는데 자료를 쪼개고 나누고 이름표를 붙이고 비슷한 것끼리 묶기가 오픈 코딩, 개방 코딩에서 하는 겁니다. 브레이킹 다운, 세밀하게 분해를 한다, 쪼갠다. 네이밍, 자, 의미 있는 개념을 추출하고 이름을 붙인다. 카테고리로 묶는다. 요런 얘기입니다.
원자료 이제 인터뷰를 했다고 치면 성적이 떨어지니까 선생님도 저를 한심하게 보고 집에서도 매일 부모님이 싸워서 그냥 학교 때려치고 싶어요. 이게 이제 오리지널 인터뷰한 자료예요. 그러면 개념 추출, 이름표 붙이기입니다. 성적 낙포, 성적이 떨어지니까 교사의 냉담, 한심하게 보고 교사가 가정부라 매일 싸운다. 그러니까 때려치고 싶어요. 학업 포기 욕구.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야. 범주와 카테고리 위의 개념들을 묶어서 학업 부족 및 지지체계 부재라는 범주로 다시 묶는다. 그러니까 말을 한 거를 이런 식으로 개념을 만들고 이 개념들을 다시 카테고리 학업 부적응 서포트 지지체계 부재라는 카테고리로 이렇게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핵심이 요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 중간 수준인데 좀 내려볼까요? 축코딩이에요. 이 축코딩이라는 데서 나오는 거는 정보의 범주를 서로 연결한다. 개방 코딩에서 생성된 하위 범주를 상위 범주와 연결한다. 여러분 지금 앞에 제가 영어로 조금 적어 놓으면 개방 코딩은 범주인데 서브 카테고리입니다. 그러니까 하위 범주라고 그랬잖아요. 서브. 이 하위 범주가 개방 코딩에서 만들어진 거죠. 서브 카테고리가. 그러면 축코딩에서 만들어지는 걸 상위 범주 내지는 그냥 이거를 영어로 보면 그냥 카테고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에 따라서는 이걸 그냥 범주라고 번역을 합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냐면 개방 코딩에서는 당연히 하위 범주죠. 이 축코딩과 연결해서 보면. 근데 이 축코딩에서 만든 거는 그냥 범주라고 얘기하거나 상위 범주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야. 이 두 가지 범주가 있잖아요. 이 범주를 연결한다. 범주를 연결한다. 이 말이 나오면 축코딩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절차를 봐보면 범주들을 서로 연결한다는 말 나오죠. 범주 간에. 그럼 범주 간이라고 했으니까 범주가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위 범주, 상위 범주 혹은 하위 범주, 그냥 범주. 그러니까 이 범주들을 범주 간 이 말은 축코딩에서만 나와야 되는 거야. 연결한다. 그럴 때 그 연결할 때 어떤 모형을 활용해서 구조화를 하냐면 틀을 만드냐면 패러다임 모형이라는 거예요. 패러다임 모형은 여러분은 강의 노트는 이게 이제 노트편에 있죠. 노트편에 있는 걸 제가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미리 당겨서 다뤄드리고 있는 겁니다. 패러다임 모형은 현상을 둘러싼 복잡한 요소들을 인과 맥락, 과정, 결과의 논리적 구조로 정리하여 이론 구축의 뼈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때 이론 구축은 이제 실체 이론이죠. 그 뼈대, 틀을 만들기 위해서 패러다임 모형을 하는 건데, 자,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 패러다임이라는 게 토마스 쿤 얘기하면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뭐 틀, 뭐 이 구조,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 구성 요소라는 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패러다임 구성 요소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6개가 있고 거기에 주요 내용. 여기를 이렇게 연결한다. 패러다임 구성 요소가 인과적 조건은 원인이죠. 어떤 사건을 여기다가 연결하는 거고 현상이라는 건 중심 주제, 중심 문제, 핵심 문제가 뭔데 지금 문제가 뭐야 이런 얘기가 현상이에요. 맥락적 조건이라는 건 배경입니다. 배경, 상황적 배경을 얘기하는 거고 중재적 조건이라는 건 중재가 우리가 처치, 뭐 개입 이런 말로 또 만나셨잖아요. 요거는 전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촉진 내지는 억제 요인입니다. 이 전략 선택이라는 건 요 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대처하는 건데 자, 이 현상이 어떻게 대처할까요? 이 대처가 잘 되게 촉진하거나 억제하게 해주는 걸 중재적 조건. 중재를 잘하면 이 대처가 촉진이 되는 거고 중재를 잘 못하면 억제가 된다. 그래서 결과는 뭐냐? 이 전략을 실행할 결과물이죠. 이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전략을 촉진하는 것, 억제하는 게 중재적 조건이고 이 전략의 결과물이 이제 산출물이 결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느낌이 안 오니까 예를 좀 봐야겠죠? 패러다임 요소 6가지가 있었고 구체적 연결 내용, 인과적 조건, 원인입니다. 우리가 앞에 예를 든다 그러면 이제 그 범주하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위 범주하고 하위 범주 연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모의 비난 요게 원인이다. 중심 현상, 핵심 문제가 뭐냐? 중심 주제 문제가 학업 부적응 및 자퇴 위기다. 자, 이렇게 연결하는 거. 맥락 조건, 이건 배경, 상황적 배경이잖아요. 무관심한 가정이
배경이다. 중재적 조건, 요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상호작용은 대처라 그랬잖아요. 상담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며 진로를 탐색한다. 요게 이제 대처인데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거를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게 중재적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사의 비심판적 경청 및 라포 형성이면 요거를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걸 촉진해 주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중재적 조건은 요거를 촉진해 주거나 억제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대처의 결과물, 학교로 복귀해서 새로운 진로 목표를 설정해서 잘 산다. 요렇게 연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연결해 준다. 그러니까 여기서 봐야 되죠. 범주들을 서로 연결한다. 지금 우리가 두 가지가 요렇게 돼 있었는데 둘을 요렇게 연결했죠. 범주 간의 관계를 규명한다. 요때 요걸 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모형이 뭐다? 패러다임 모형을 활용해서 그렇게 한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코딩의 마지막 단계가 되겠죠. 선택 코딩입니다. 이게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모든 범주를 통합한다. 모든 범주 다 통합하고 정교화한다. 구체적 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나오네요. 코어 카테고리. 모든 범주를 아우르는 핵심 범주를 선정한다. 그러니까 범주로 얘기하면 우리가 개방 코딩에서는 서브 카테고리잖아요. 서브 카테고리. 그리고 추 코딩에서는 그냥 카테고리죠. 영어로 표현하면. 그리고 선택 코딩에서는 코어 카테고리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범주들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결한다. 핵심 범주를 중심으로 이론을 통합한다. 실체 이론을 도출한다. 자, 이게 뭐 어떤 느낌이 되냐면 여기 이제 핵심 범주가 있잖아요. 얘를 중앙에 놓고 요 주위로 이제 각 범주들이 이렇게 놓이는 거예요. 그림, 이미지로는 요겁니다.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수많은 범주들 중에서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범주를 선택하여 이걸 선택한다라는 의미에서 selective coding이다. 핵심 범주를 선택한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럼 좀 더 느낌을 오기 위해서 예를 좀 보셔야 돼요. 핵심 범주 선정. 그럼 이제 선택 코딩에서 하는 거죠. 축 코딩에서 나오는 모든 6가지 요소. 여러분 이제 패러다임에 6가지 요소가 있었잖아요. 축 코딩에서. 이거를 다 품을 수 있는 하나의 핵심 낱말. 자, 이게 핵심 범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각화를 합니다. 얘를 센터에 놓고 핵심 범주를 가운데에 두고 축 코딩에서 구한 6가지 요소, 패러다임 요소죠. 이거를 주변에 화살표로 배치해 놓고 여기 이제 6가지가 있다고 치면 이렇게 이제 화살표로 이렇게 배치한다. 시각화 이렇게 시키고 그래서 핵심 범주를 중심으로 일종의 매끄러운 스토리 라인을 만든다. 이야기를 만든다. 어차피 이론이라는 게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완성된 이론 형태로 만든다. 스토리 라인을. 그래서 그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 학업, 위기, 청소년의 상담관계 재신뢰를 위한 일상회복 모형. 항상 이렇게 모형자를 붙이는데요. 실제 이론 끝에다가 앞에를 봐보시면 한정된 어떤 상황에 국한된 이론이죠. 분명한 건. 그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져요? 선택 코딩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요 단계에서. 그걸 이제 이렇게 말로 적어 놓은 겁니다. 선택 코딩. 자, 퀴즈 문제 59번입니다. 자료에 근거하여 귀납적으로 이론을 도출하는 방법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끝났죠? 근거 이론이죠. 귀납이란 말 썼고요. 자, 연구자가 현장의 자료라는 말을 썼고요. 분석적 귀납법, 이론을 생성하는 연구 접근은 뭐냐? 얘기할 필요 없죠? 4번이죠. 근거 이론. 자, 60번 퀴즈 문제입니다. 근거 이론의 일반적 자료 분석 절차. 그러면 뭐부터 코딩해야 됩니까? 개방 코딩, 그죠? 추 코딩, 선택 코딩. 2번이죠. 61번입니다. 근거 이론에서 추 코딩, 두 번째 거죠? 여기서 사용하는 패러다임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첫 번째 패러다임 요소에서 인과적 조건이 있었어요. 요거는 원인 내지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맥락적 조건은 맥락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요거는 상황이죠. 어떤 구체적인 상황 혹은 배경
요거와 관련된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전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촉진 억제 요인이다. 이걸 이제 중재적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이 일단 틀렸죠. 맥락적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재적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자, 현상은 그 핵심 주제죠. 중심 주제, 중심 문제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 상호작용 전략은 대처하는 거죠. 대처하는 행동, 반응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는 이 전략을 수행했겠죠. 그래서 나타나는 산출과 성과를 얘기하는 것이다.